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이자 끝이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녀의 몸을 내려다보며 나는 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병원 진료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강서아라는 이름의 여성이 누워 있었다. 아니, 누워 있다고 말하기엔 너무 고요했다. 평화로운 잠에 빠진 듯 보였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머릿속은 온통 하얀색으로 변했고 귀가 멍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내 눈앞에 놓인 내가 직접 주사한 약물에 의해 생명을 잃은 서아의 얼굴만이 선명했다. 여보, 나 왔어. 무슨 일이야?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내 아내 한지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지윤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내 얼굴은 분명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을 테니까. 그녀의 시선은 곧장 진료대 위로 향했고 서아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입을 틀어 막았다. 그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불신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 누구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어떻게 이 끔찍한 상황을, 내가 저지른 짓을 그녀에게 말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의 공포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을 수 없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을 글로 남기려 한다. 이름도, 직업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내 이름은 박태준. 한때는 강남에서 제법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였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 불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라 했다. 하지만 그건 가면이었다. 그 가면 아래에는 썩어 문드러진 욕망과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고 그 추악한 감정들이 결국 서아와 나, 그리고 내 아내 지윤의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화창한 봄날의 기억에서 시작한다. 아니다. 아마 그보다 더 이전부터였을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겉보기에 완벽했지만 내 안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은 점점 더 추해지고 있었다. 이곳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방이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공간. 창밖으로는 회색빛 건물에 벽만이 보일 뿐이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을 맞고 매일 밤을 보낸다. 예전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그때의 나는 넓고 화려한 아파트에서 잠을 깼고 수많은 환자들이 기다리는 병원으로 출근했다. 사람들은 내게 원장님이라 불렀고 나의 손길을 거쳐 다시 태어난 얼굴과 몸을 보며 감탄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 뒤에는 거대한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삶은 마치 잘 짜인 대본을 따르는 연극과도 같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헬스클럽에 가서 몸을 만들고 병원에 도착하면 능숙하게 환자들을 상담했다. 수술실에서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메스를 잡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형식적인 대화를 나누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 지유는 내 병원의 실장이었다. 환자 상담부터 직원 관리,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총괄했다. 그녀는 뛰어난 능력으로 병원을 성공의 궤도에 올려놓았다. 나는 오로지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부부이자 동료였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비즈니스 파트너에 불과했다. 여보, 내일 마케팅 업체 미팅 스케줄 잡았어요. 오전 10시요. 그래, 알았어.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15% 올랐어요. 새로운 지방 흡입 수술법 덕분인 것 같아요. 잘했네. 우리의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숫자에 대한 이야기,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 감정적인 교류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는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내일의 업무를 생각했다. 나는 종종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남자로서의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피곤에 지쳐 있었다. 미안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지윤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예전엔 안 그랬잖아. 무세운 소리야. 당신이 벌려놓은 일 수습하느라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내가 안 피곤하게 생겼어. 제발 좀 이해해줘.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선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는 남자로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혹시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건가? 아니면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병원 직원들조차 내 기분을 살피기 시작했다. 원장실에 들어와 상담을 할 때 그들의 조심스러운 눈빛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원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별일 아니야. 수술이 좀 많아서 그래.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나는 속으로 썩어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한 성적 욕구와 함께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으로서의 무력감,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나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서아를 만났다. 그때의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그저 잠시나마 이 지루하고 공허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그 작은 일탈이 내 삶을 완전히 파괴할 거라는 것을. 그날의 만남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뒤흔들 최악의 악몽이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이 좁은 방에서 창밖의 회색빛 벽을 보며 나는 그 모든 시작을 떠올린다. 내가 왜 그때 그 길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그토록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나는 여전히 그 끔찍했던 밤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나는 성공을 갈망했다. 아니, 성공은 이미 내 손 안에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그 성공이 가져다 줄 줄 알았던 공허함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한때 꽤나 야심찬 젊은 의사였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남들이 쉬는 날에도 병원에 나와 새로운 수술법을 연구했다. 덕분에 30 중반에 내 이름 석자를 건 병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내 안에 한지윤이 있었다. 지윤은 똑똑하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저 그런 실력 좋은 의사 중 한 명으로 남았을 것이다. 그녀는 병원 경영의 마스터였다. 환자들의 심리를 꿰뚫었고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며 마케팅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냈다.
나는 수술실이라는 나의 왕국에서 오직 칼을 잡는 일에만 집중하면 됐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완벽한 부부라고 했다. 박 원장님은 수술의 신이고 한 실장님은 경영의 신이야. 두 사람이 만나서 시너지가 폭발했네.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고 지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미소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병원의 규모가 커지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우리의 대화는 오직 병원, 매출, 환자, 직원, 그리고 돈에 관한 것이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는 우리의 침실로 이어졌고 나는 언제부턴가 그녀의 옆에 누워서도 홀로 외로움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늘 피곤했다. 그 피곤함은 육체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어쩐지 감정적인 장벽처럼 느껴졌다. 여보, 오늘 일찍 자. 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녀는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답했다. 내일 아침에 광고 에이전시랑 미팅 있어. 준비할 게 많아서 조금만 쉬면 안 될까?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내 말은 핑계에 불과했다. 사실 나는 그녀와의 육체적인 접촉, 아주 사소한 스킨십이라도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마저도 거부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 당신이 수술만 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 헌신적으로 병원을 위해 일했다. 하지만 나는 남편으로서, 남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단순한 돈벌이 기계나 동업자로만 여기는 것 같아 서운했다.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 환자 상담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내 안의 균열은 이미 겉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내가 겪는 고통은 사실 사치스러울 정도로 얄팍한 것이었다. 세상의 수많은 부부들이 겪는 흔하디 흔한 문제. 하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성공도 채워주지 못하는 거대한 구멍이었다. 나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엉뚱한 곳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마취에 잠든 환자들의 몸을 보며 금기된 상상을 하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울 때마다 낮에 보았던 환자들의 모습이 떠올라 나를 괴롭혔다. 그때였다. 지윤이 나에게 던진 차가운 한마디. 그렇게 급하면 밖에서 해결하든지.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나를 보며 그렇게 말했다.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지유는 평소 그런 말을 입에 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녀가 나에게 그런 비수를 꽂을 줄은 몰랐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부부로서의 신뢰, 사랑, 존경,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내가 아닌 내 욕구 자체를 혐오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말에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다. 병원 근처 작은 포장마차였다. 차가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나는 성공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다. 화려한 병원과 넓은 아파트가 있었지만
정작 내 마음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한 위로와 이해를 다른 누군가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마사지 가게를 발견했다. 힐링 마사지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나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곳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나는 강서아라는 이름을 가진 끔찍한 운명을 함께하게 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피곤에 지친 얼굴을 보며 나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어쩌면 나처럼 그녀 역시 고독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그러나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순간의 동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그 동질감이 사실은 내 내면의 가장 어두운 욕망을 숨기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의 이름은 강서아였다. 그리고 그녀는 나처럼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간판도 희미한 작은 마사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문을 열자 은은한 허브 향과 함께 나른한 기운이 풍겨 나왔다. 내 병원의 화려한 인테리어와는 전혀 다른 소박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카운터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그녀의 남편, 이현우였다. 그는 내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어서 오세요. 손님, 예약은 하셨나요?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혹시 지금 마사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어깨랑 목이 너무 뻐근해서요. 네, 그럼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곧 관리사분께서 오실 겁니다. 현우는 안쪽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몇 분 후 현우가 다시 나오며 나를 안내했다.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마사지실 입구에서 나는 그녀를 만났다. 강서아. 그녀는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비율이 좋았고 긴 생머리가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마치 아름다운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 위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표정에서는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나를 보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관리해드릴 서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힘겨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마사지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엎드렸다. 서아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뭉친 근육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느낌에 나는 조금씩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누를 때마다 나는 그녀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어떤 일 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사입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수술하시느라 같은 자세로 오래 계시니까 그러시죠. 저희 손님들 중에도 사무직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다들 어깨랑 목이 고생이죠.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그녀의 얼굴이 침대에 비스듬히 놓인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때였다. 그녀가 작게 하품을 했다. 함. 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게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피곤함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물었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녀는 순간 미안한 듯 굳은 얼굴을 보였다가 이내 씁쓸하게 웃었다. 네, 죄송해요. 저희 가게가 새벽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가 봐요. 새벽까지요? 언제까지 하시는데요? 새벽 2시요. 직장인분들 퇴근하고 오실 수 있게 하려고요. 남편이랑 둘이서 하다 보니 저녁 늦게부터는 제가 혼자 다 맡아서 해요. 손님이 끊이질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몸이 좀 힘들긴 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피로감은 내가 느끼는 공허함과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나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는 생계를 위한 치열한 삶 속에서 육체적인 피로와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둘의 근본은 결국 결핍이었다. 나는 공허함에 그녀는 수면의 결핍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종류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마사지가 끝나고 나는 개운한 몸과는 달리 묘한 기분을 느꼈다. 내 손으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일을 하는 나. 그리고 누군가의 몸을 주무르며 피로를 풀어주는 일을 하는 그녀.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피곤에 지친 눈빛은 오랫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계산을 하면서 현우에게 말을 걸었다. 관리사님께서 너무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신가요? 현우는 순간 얼굴이 어두워졌다가 이내 억지로 웃어 보였다. 네, 장사가 잘 되니까요. 다행이죠. 워낙 손님이 많아서요. 그는 가게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서아의 피곤함을 알고 있었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불현듯 나만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려는 충동이 아니었다. 내 안의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 나는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잠시나마 나 자신을 고귀한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명함을 꺼내 현우에게 건넸다. 혹시 관리사님께서 수면 장애나 두통 같은 게 심하시면 저희 병원에 한번 오시라고 해주세요. 제가 의사니까 간단하게 검사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마워하며 말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순간 나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성공한 의사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나는 그 얄팍한 자기만족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명함이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첫 번째 도화선이 될 거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그 명함이 서아와 나의 은밀하고 위험한 관계를 시작하는 초대장이 될 거라는 것도 며칠 후 내 명함에 적힌 병원 전화번호로 한 통의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마사지샵 서아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혹시 병원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내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그녀가 정말 연락을 해올 줄 몰랐다. 아니, 어쩌면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피곤에 지친 얼굴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서둘러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다. 네, 편하신 시간에 병원으로 오세요.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아는 정말로 내 병원을 찾아왔다.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그녀는 데스크 직원을 통해 나를 만났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을 때 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마사지샵에서 봤을 때와는 달리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의 피곤한 기색은 여전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때 명함 주셔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찾아와도 될지? 세화 씨 괜찮아요. 앉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남편한테는 말 안 하고 왔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증상이 가장 힘드세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기간 쌓인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는 듯했다. 정말 잠을 못 자겠어요. 매일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몸은 천근만근인데 머릿속이 계속 복잡해요. 손님들 얼굴, 계산, 내일 할 일, 그런 생각들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다 겨우 잠이 들어도 3-4시간밖에 못 자고 깨어나요. 그러니까 머리도 계속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나는 한때 그녀를 이용하려던 불순한 의도를 잠시 잊고 순수한 의사로서 그녀의 고통에 공감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런 만성적인 불면증은 일반적인 수면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중독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내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한계예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속삭임을 듣고 말았다. 이성을 잃은 충동적인 생각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심각한 불면증과 스트레스에는 수면 유도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깊은 잠에 들게 해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쉬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약물은 정식으로 처방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여러 검사도 해야 하고 기록도 남고 그리고 보험 처리 때문에 남편분도 알게 될 수 있고요.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 그럼 어떡하죠? 남편한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나는 끔찍하게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마냥 비공식적으로 저와 서아 씨 둘만의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한다면 가능하긴 해요. 네, 어떻게 해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내 입 밖으로 꺼낸 말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말들이었다. 제가 약물을 제공해 드리는 대신 제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필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세요? 그녀는 당황한 듯 몸을 살짝 뒤로 뺐다. 서아 씨도 아시겠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와 욕구가 있죠.
집에서는 그런 걸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서아 씨는 푹 잘 수 있고 저는 제 욕구를 해결하고 내 말을 들은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아름다운 얼굴에 깊은 실망감과 혐오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거절당할 것을 예상했다. 당연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얼마나 깊게 잠드는 건데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깊게 주무실 거예요. 깨어나시면 정말 개운하실 겁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그저 내 욕망의 눈먼 한 말이 짐승에 불과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진료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내 안의 양심과 이기심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이기심이 승리했다.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죠. 몸에 해로운 건 아니고요. 네, 보장해요. 의학적으로 안전한 용량을 사용할 겁니다. 절대 해롭지 않아요. 서아 씨가 아픈 건 오로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잠시라도 완벽한 휴식을 취하면 모든 게 나아질 겁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성공했다는 기쁨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알겠어요. 해봐요. 정말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우리 모두의 파멸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료대 위에 누울 것을 권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누웠다. 나는 수면 유도제를 준비했다. 주사액이 투명한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뇌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녀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았다. 걱정 마세요.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내 안의 양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삶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였지만 곧이어 찾아온 묘한 해방감에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나는 그녀를 돕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도 구원하는 거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은 그렇게 추악한 행위를 정당화했다. 첫 만남 이후 서아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내게 연락을 해왔다. 처음에는 문자로, 나중에는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다음 치료 일정을 잡았다. 원장님? 저 이번 달은 언제쯤 괜찮으실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절박함 대신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가 건넨 약물의 효과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성적 욕구 해소를 넘어선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나른하고 순종적인 모습에서 집에서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우리는 병원 근처의 작은 모텔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병원은 위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모텔이라는 은밀한 공간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비밀스럽고 자극적으로 만들었다. 서아는 매번 남편에게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간다고 둘러댔다. 남편인 이현우는 그녀가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마사지샵 일이 더 잘 된다고만 생각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았다. 서아 씨, 이번엔 좀 더 오래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괜찮죠? 네. 좋아요. 깊게 잘 수 있으면 더 좋죠. 이상하게 원장님 만나고 오면 며칠은 정말 괜찮은데 금방 다시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다. 나는 그녀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 관계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거짓말을 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의존을 부추겼고 그녀는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었다. 나는 서서히 약물 용량을 늘려갔다. 처음에는 2시간, 그 다음에는 3시간, 4시간,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녀의 몸을 탐닉했다. 어느 날 서아는 작은 가방을 들고 모텔로 왔다. 가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나는 마사지 오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살짝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사실 전에 조금 아팠어서요. 마사지 오일 가져와 봤는데 괜찮을까요? 그녀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녀가 스스로 우리의 만남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것은 그녀가 이 관계를 단순히 치료 목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나는 그녀의 작은 행동에서 묘한 승리감과 함께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기심이 죄책감을 압도했다. 나는 오일을 그녀의 몸에 발라주며 천천히 그녀의 모든 것을 탐했다. 병원에서는 시간에 쫓겨 급하게 해야 했지만 모텔에서는 모든 것이 여유로웠다. 나는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마음껏 시도했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나는 그 무반응 속에서 역설적인 쾌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나는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곧 나를 삼켜버릴 거대한 해일로 변하고 있었다. 나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웠다. 집에서는 지윤과 대화가 줄었지만 싸우는 일도 없어졌다. 그녀는 내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여보, 요즘은 많이 안정된 것 같네. 병원 일도 잘 돼서 그런가. 그녀의 말에 나는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속으로는 그녀의 무지함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여자 때문이었으니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던 만남은 완벽한 루틴이 되었다. 서아는 나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나는 그 신뢰를 밑바탕 삼아 나의 욕망을 마음껏 채웠다. 하지만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곧 깨닫게 될 운명이었다. 우리의 만남이 점점 더 잦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완벽한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서아와의 은밀한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 합리화했다. 나에게는 해소되지 않는 욕망을 풀 수 있는 출구였고, 그녀에게는 오랜 피로와 불면증을 잊게 해주는 완벽한 치료법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거짓된 행복은 각자의 삶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먼저 서아의 삶부터 보자. 한 달에 한두 번. 내게서 깊은 잠을 처방받고 난 후,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옅어졌다. 마사지샵에서 일할 때도 에너지가 넘쳤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더 밝게 웃었고 마사지 실력도 더욱 섬세하고 부드러워졌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마사지샵의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여보, 요즘 장사 정말 잘 되네.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남편 이현우는 신이 나서 말했다. 그는 서아의 달라진 모습이 그저 좋았다. 아, 글쎄, 그냥 건강관리를 좀 하고 있어서 그래. 병원에서 좋은 영양제도 처방받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 서아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거짓말은 완벽했다. 이현우는 아내가 더 이상 피곤에 지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저 기뻐했다. 그는 서아를 꼭 안아주며 고마워했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계속 관리받아. 현우의 진심 어린 말은 나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의 행복이 나의 추악한 행동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아내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나에게 묘한 우월감을 선사했다. 나는 그들의 구원자이자 동시에 그들의 삶을 파멸시킬 잠재적인 악마였다. 한편 우리 집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내가 더 이상 지윤에게 성적으로 집착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의 관계는 겉보기에 평화로워졌다. 여보, 요즘 많이 안정된 것 같네. 예전에는 맨날 날카로워져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니 지윤은 내가 덜 요구하고 덜 예민해진 것을 고맙게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사업이 잘 풀려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욕구가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착각을 굳이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착각을 즐겼다. 그녀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세계가 나에게는 존재했고 그 세계는 나에게 현실의 지루함과 공허함을 잊게 해주는 탈출구였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무서워했던 것은 바로 이 완벽함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웠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모두가 자신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믿었다. 서아는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고 이현우는 행복한 아내 덕분에 사업이 번창했다. 지유는 평화로운 가정을 되찾은 것 같았고 나는 내 욕망을 해소하며 다시금 삶의 통제권을 되찾은 듯했다. 나는 이 완벽한 균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이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완벽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 법. 나는 내 손으로 모래 위에 지은 성을 쌓고 있었고 그 성은 작은 파도에도 속절없이 무너질 운명이었다. 나는 그 파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서아와의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다. 나의 내면은 이미 욕망이라는 늪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모래 위에 지은 성이 얼마나 허약한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완벽해 보였던 우리의 관계에 서서히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작은 파도처럼 시작되었지만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해일로 변할 조짐을 보였다. 첫 번째 균열은 병원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오후 지윤이 내 원장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약간 굳어 있었다. 여보, 병원 약물관리장부 내가 다시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서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유는 병원 경영에 있어서만큼은 완벽주의자였다. 그녀의 예리한 눈을 속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무슨 약물 뭐가 이상한데?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수면 유도제요. 기록상으로는 사용량이 평소보다 좀 많은데 환자 기록에는 그만큼 처방된 내용이 없어요. 혹시 누락된 기록이라도 있나요?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서아에게 비공식적으로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록을 조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얼버무렸다. 아, 그럴 리가. 내가 수술 전에 환자들한테 안정제 대신 좀 쓴 게 있을 수도 있지. 요즘 수술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네.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지유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별일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 보건소에서 약물 관리에 대해 엄청 예민하니까 괜한 문제 만들지 말고. 그녀의 말은 나에게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계획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서아에게 공급하는 약물량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로 서아의 변화였다. 그녀는 점점 더 이 관계에 집착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우리의 만남은 2주에 한 번,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잦아졌다. 어느 날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원장님, 이번 주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부탁이에요. 나는 놀라서 답장했다. 세여와 씨, 지난주에 만났잖아요. 너무 자주 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잠이 정말 안 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저도 원장님 만나고 싶어요. 나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치료는 이제 단순한 수면이 아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존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추악한 욕망을 채워주는 대가로 그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경고했다. 서아 씨, 우리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원장님도 저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느껴요. 원장님이 저를 기다리시는 거 조금만 더 해요. 제발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 나 역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점점 더 위험한 늪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나는 그녀의 요구에 따라 약물 용량을 계속 늘려야 했다. 그녀는 더 깊게, 더 오래 잠들기를 원했다.
4시간, 5시간.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그녀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점점 더 많은 양을 원했고, 나는 불안에 떨면서도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내 마음속에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이 터져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치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맹독과도 같았다. 나는 내 손으로 그 독약을 만들어 그녀에게 먹이고 있었고, 동시에 나 자신도 그 독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현실이 되어 나에게 돌아왔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다. 아니, 모든 것이 달랐다. 오후 8시, 나는 마지막 환자의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간호사들과 데스크 직원들은 이미 모두 퇴근한 상태였다. 불 꺼진 복도와 텅 빈 병원은 내게 낯선 고요함을 선사했다. 나는 내일 수술 일정을 다시 확인하며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에 잠시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렸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서아였다.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에 그녀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표정이었다. 원장님,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서아 씨,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내 말에 대답하는 대신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3일째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리는 터질 것 같고 온몸이 다 아파요. 이러다 정말 남편 앞에서 쓰러질 것 같아요. 제발, 원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애원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 당황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절박함은 내가 그녀를 만났던 첫날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성을 잃은 듯한 절규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알겠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이러는 건 정말 위험해요. 누가 보면. 제발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좀 푹 잘 수 있게만 해주세요. 1시간만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좋으니 제발요. 그녀는 내 팔을 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나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아니,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불쌍한 모습에 동정심을 느꼈고 동시에 나를 이토록 갈망하는 그녀의 모습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이기심은 언제나 양심보다 강했다. 알겠어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오늘은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병원이니까. 네, 알아요. 그냥 약만 맞고 그냥 좀 자고 싶어요. 그녀는 진료대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나는 그녀의 팔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원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은 위험했다. 나는 안전한 선에서 그녀를 최대한 깊이 재울 수 있는 용량을 계산했다. 서아 씨, 병원이라 너무 오래는 할 수 없어요.
1시간 정도만 깊게 주무시고 제가 깨워드릴게요. 저도 곧 퇴근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이요. 좀 짧은 것 같은데. 위험해요. 대신 정말 푹 잘 수 있게 해드릴게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는 주사액을 준비했다. 하얗고 끈적이는 액체가 주사기 안으로 천천히 채워졌다. 나는 그녀의 팔에 주삿 바늘을 꽂았다. 차가운 바늘이 그녀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삶의 한 줄기 빛을 구걸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빛을 이용해 그녀를 영원한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주사를 놓고 몇 분이 지나자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잠시 넋을 잃었다. 마치 살아있는 인형 같았다. 나는 그녀의 곁에 앉아 잠시 동안 시간을 보냈다. 1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녀를 깨우기 위해 몸을 흔들었다. 소아 씨, 이젠 일어나세요. 시간 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서아 씨, 미나 씨, 일어나세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니, 잠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나는 급하게 그녀의 맥박을 재보았다. 하지만 맥박은 느껴지지 않았다. 호흡도, 심장 소리도 멈춰 있었다. 안 돼, 안 돼.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내 눈앞에 놓인 것은 더 이상 잠든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죽어 있었다. 내가 직접 놓은 약물 때문에 내 손으로 나는 내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버린 살인자가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하지만 구급차를 부르면 모든 것이 들통날 텐데 의료법 위반은 물론이고 불법 약물 사용 그리고 살인죄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가장 어리석고 끔찍한 선택을 했다. 나는 L119에 신고하는 대신 내 아내 한지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병원으로 빨리 와줘. 30분 후 지윤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초췌한 내 얼굴을 보자마자 불안해하며 소리쳤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전화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왜 이렇게 창백해졌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이끌었다. 진료실 문을 열자. 지유는 진료대 위에 누워있는 서아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게 뭐야? 이 사람 누구고 왜 이렇게 누워있어? 환자야. 불면증 치료를 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 나는 횡설수설 거짓말을 지어냈다. 의료사고인 척. 모든 것을 우연한 사고로 포장하려 했다. 하지만 지우는 나의 불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모든 것을 읽어낸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갑자기 무슨 치료를 했는데 수면 유도제 주사를 놨는데 아마 알레르기 반응인가 봐. 갑자기 호흡이 멈췄어. 나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짓말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유는 나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럼 빨리 119에 신고해야지 뭐 하고 있어. 그게 문제야.
무세운 문제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 환자는 정식으로 등록된 환자가 아니야. 그리고 사용한 약물도 문제가 있어. 지윤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나를 쏘아보았다. 무세운 소리야, 정식 환자가 아니라니. 당신 지인이었어. 당신이 불면증을 겪는 지인을 도와주려다가 미쳤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모든 것이 들통난 것 같았다. 지유는 내 말을 끊고 소리쳤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라고? 109에 신고하면 당신 의사 면허 취소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거야. 병원도 망하고 우리 다 끝나는 거야.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서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지윤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그래서 당신 도움이 필요해. 지윤아, 우리한테는 다른 선택이 없어. 119에 신고하면 정말 다 끝나는 거야. 지윤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나를 향한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설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가 처리해야 해. 처리. 무슨 처리 시신을 다른 곳에 옮기자는 거야. 미쳤어. 그게 말이 돼.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보면서도 나의 욕심을 버릴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지윤아, 내 말 좀 들어봐. 우리한테는 정말 다른 선택이 없어. 내가 감옥에 가면 당신 혼자 남겨둘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괜찮아. 지유는 계속해서 울었다. 그녀는 내가 아닌 나의 이기심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고개 끄덕임은 나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의 순간이었다. 알았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차에 옮겨야 해.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그날 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다. 나는 서아의 몸을 담요로 감싸고 지유는 내가 차 트렁크에 서아를 싣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내내 울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의 숲길로 향했다. 그 길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길이기도 했다. 숲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서아의 시신을 숲속 깊숙한 곳에 유기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보다는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더 컸다. 지유는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니, 아마도 나를 증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의 공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달빛 아래 우리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부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공범이 되었다. 내가 저지른 잘못된 욕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내 아내까지 끌어들여 범죄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우리 모두의 삶이 달라졌다. 끔찍한 일을 저지른 후
우리는 며칠 동안 서로에게서 눈을 돌렸다.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고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서아의 죽음과 내가 저지른 범죄보다 아내 지윤의 눈에 서린 경멸과 증오가 더 두려웠다. 며칠 후 서아의 시신이 공원 근처 주차장에서 새벽 조깅을 하던 시민에게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나에게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찾아왔다. 낯선 두 남자가 병원 문을 두드렸다. 박태준 원장님이시죠? 서울 남부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내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들은 서아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분 아십니까? 이번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나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서아의 마사지샵을 방문한 기록, 그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사건 당일 병원 CCTV에 그녀가 들어오는 모습이 찍혔지만 나가는 모습은 없다는 사실을 내게 들이밀었다. 원장님, 이분과 지난 8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연락하신 기록이 있는데요. 통화 내역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 당일 병원 CCTV에 서아 씨가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어요. 서아 씨는 어떻게 된 거죠? 나는 모든 것을 부정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서아와의 관계, 불법 약물 사용, 그리고 시신 유기까지. 내가 지어냈던 의료 사고라는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다.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지유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저지른 짓의 추악함을 알았을 때 그녀는 나를 증오했을 것이다. 결국 나는 법정에 서게 되었다. 검사는 내가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과 시신유기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나는 이현우를 다시 보았다. 그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해골처럼 변해 있었다. 그는 증언대에서 울부짖었다. 재판장님,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힘들게 살면서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아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를 죽인 사람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제 아내를 돌려주세요. 돌려달라고요. 그의 절규는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나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판결은 예상대로였다. 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시신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는 취소됐다. 지유는 시신유기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아내도, 직업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가장 큰 형벌은 내 마음속에 있었다. 매일 밤 서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절박한 눈빛, 나를 향한 간절한 애원, 그리고 내가 주사한 약물에 의해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마지막 모습. 나는 그녀를 죽였다. 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지우는 나를 면회 온 적이 없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떠나갔다.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안겨줬는지,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향한 증오와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공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었다. 나는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모두 잃어버렸다. 인간으로서의 양심,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의사로서의 사명감까지. 지금 나는 이 작은 방에서 창밖의 회색빛 벽을 보며 글을 쓰고 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다. 나는 이현우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지우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알지 못한다. 다만 내가 남긴 상처들이 그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내가 저지른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그저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갈 뿐이다. 작은 욕망이 불러온 거대한 파멸. 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믿는다.